수녀님 반갑습니다. 권미나 도미나 수녀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정신건강 두 번째 시간, 분노에 대한 이해와 다스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 메시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 미얀마 주민들이 이제 급하게 피난을 갔는데 군부들을 이제 피해서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주로 어디로 피난을 가셨냐 하면 산속 깊은 곳 혹은 평지로 이제 흩어져서 피난을 가신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저에게 메시지가 올 때쯤에 이제 우기가 닥쳐올 때쯤이었어요. 그 나라에. 그래서 이제 지금 우기가 닥쳐오면 이분들이 너무 아무것도 없이 막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좀 요런 물품들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이런 것을 안 쓰지만 우리 쪽으로 보내주면 우리는 너무나 요긴하게 쓰겠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수녀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물품의 그 리스트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요. 비닐 천막과 우비, 뭐 양말, 속옷, 뭐 방수 가방, 라이터, 초코바, 에너지바, 피부약, 연고, 이거 준비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급박한지가 갑자기 이렇게 좀 느껴졌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지금 이분들이 어떤 상황에 계시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제가 인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에게 제가 이제 메시지들을 공유를 했어요. 근데 그 공유를 할 때도 수녀님들 제가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받았던 거 그대로 그냥 전달을 했는데 우리 수녀님들도 같은 마음이셨나 봐요. 순식간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제 앞으로 쌓여서 이제 우리 수도회에서 큰 박스로 수십 박스를 일단은 이제 그쪽에다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리고 그 인지하는 대로 어떤 특별한 어떤 감정들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분명히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를 이어진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와 정서와 행동은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한 어떤 영향들을 주고받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좋은 일,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서로 도우면서 편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분 좋게 사는 삶이 왜 잘 안 되는가?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렇게 잘 보시면 제가 뒤에 그물망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얽히설키 엮어 놓기도 하고 왜곡되게 지금 비틀어 놓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인지, 왜곡된 어떤 인지, 뒤틀린 인지들이 좀 왜곡되고 뒤틀린 정서를 가지게 하고 또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행동들을 곱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정서 중에서 분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감정이 화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면 더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우선 그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서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는 체험하는 정서와 표현하는 정서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우선 체험하는 정서가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심리학자, 신경심리학자, 그리고 정신의학자, 정신분석학자, 신경과학자 다 모여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들 중에서 인간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감정이 뭔가를 추렸어요. 그래서 딱 6개의 감정을 추려봤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감정, 베이직 이모션이라고 하는데 그 6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기쁨, 놀람, 분노, 슬픔, 공포, 혐오. 그러니까 뭔가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쁠 때
기쁨을 느끼는 것, 이것이 정상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화가 나고 분노를 느낄 때 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어쩌면은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체험하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뭐 그 TV를 보거나 어떤 뭐 좋은 어떤 장면들을 볼 때 우리가 정도는 다 뭐 각각 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어떤 그 정서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를 한번 자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은 2018년 11월에 이제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진만 봐도 벌써 이제 이렇게 웃음이 좀 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 저 어린이는 아르헨티나에서 부모님과 함께 교황님을 뵙겠다고 온 어린이인데 잠깐 부모님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애가 그만 그 교황님이 계신 단상 위로 쫓아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 어린이는 교황님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교황님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스위스 근위병이 저게 인형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뛰어 올라가서 스위스 근위병의 손가락을 막 만지고 뭐 요런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장면이고 그 상황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기만 봐도 좀 웃음이 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화가 나시거나 슬프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 좀 정서, 체험하는 정서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어린이 한 명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어린이는 굉장히 다른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사막을 건너서 어딘가로부터 사막을 건너서 왔고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구조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 어린이는 전쟁을 피해서 도망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막을 결국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유엔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좀 구조가 되었는데요. 저 어린이가 들고 있는 큰 질질 끌고 온 저 가방 안에는 엄마의 옷가지들이 이렇게 들어 있었다고 해요. 출발할 땐 분명히 엄마도 같이 출발하고 뭐 동네 분들이 같이 출발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애 하나만 결과적으로 남았고, 그리고 저 아이는 이제 그게 참 궁금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전쟁을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도망을 왔으며 누구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결국은 자기 혼자 남았는지, 이런 어떤 의혹들을 가지고 구조가 되었을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스토리를 들으시면 조금 이렇게 좀 슬프고 이제 이런 감정들이 있으시죠. 이거는 요거는 뭐냐면 한 번 사죄는 영원한 사죄다,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진 사진인데요. 요 두 분은 다 신부님들이시고 85세가 훨씬 넘으신 아주 노사제들이십니다. 한 분은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요. 이 두 분이 공동 집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감동이 이렇게 좀 밀려오는 이런 사진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사진입니다. 2020년도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할 때, 그때 교황님께서 혼자서 바티칸에서 미사를 집전하시던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이렇게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 사진에 관련되는 어떤 감정은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이렇게 보면 쓸쓸하다, 뭐 슬프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교황님께서 저 자리에서 하신 그 강론이 정말 저 텅 빈 광장을 꽉 영으로 꽉 채웠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다시금 이렇게 희망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어떤 것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체험하는 정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다양한 인간적인 감정에 초점을 많이 맞춰놓는 복음서가 있는데 특히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마르코 복음서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 바로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이런 표현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또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자기 앞에 있는 그 많은 군중들을 보면서도 가엾은 마음이 드셨죠. 그러나 나자렛에서 자기 고향으로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좀 놀라움을 가지셨다. 이런 표현.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막 이렇게 경탄하시는 거. 자, 이런 표현.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고통과 번민에 쌓이셨다. 뭐 이런 것도 베일에 가리지 않고 그대로 복음사가는 썼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3장 5절 거기에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 안식일에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복합 감정이 거기 이렇게 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주면 고발을 하려고 딱 보고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분들에게 굉장히 노기를 띠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노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보고 굉장히 슬퍼하셨다 하는 그 슬픔도 같이 한 복음 텍스트 안에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굉장히 다양한 그 인간적인 그 감정의 경험들을 했음을 복음서에서 잘 보고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뭐 예수님의 어떤 그 성전 정화나 이런 거는 분노나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좀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돌아보면 이 분노라는 그 체험하는 이 감정이 늘 그 이렇게 좀 뭐 나쁜 감정, 뭐 숨겨야 될 감정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류사의 그 역사 발전 단계에서 보면 이 분노가 인간의 삶이나 어떤 그 역사 발전에 얼마나 큰 동력이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활동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자기들이 살아야 할 미래입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할 미래이기 때문에 더 이런 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자기들의 어떤 분노를 더 이상 이제 개발을 중단하고 모두가 함께 그 생태적인 그 안정성 안에서 살 수 있는 세상들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다 체험하는 정서입니다. 그러면 표현한 정서는 뭐냐 하면 그 정서를 어느 만큼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표현하는 정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서를 어느 만큼 너무 극단적으로 크게 표현을 하는지 강하게 표현하는지 혹은 늘 이 감정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지 혹은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정서적인 건강과 좀 직결이 되는 부분들이죠. 나는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면서 사는가? 내가 화를 내는 방식들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anger in이라고 해서 분노 억압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거의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막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서 주로 어떤 사람으로 좀 인지가 되냐 하면 호인, 좋은 사람이에요. 참 착한 사람, 절대로 뭐 생전에 화 안 내고. 근데 화가 안 나서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다지 뭐 이렇게 좀 화를 잘 안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언제 느긋하시고 이렇게 마음이 좀 평안하시고 이러신 분들. 그것도 이제 건강한 거고. 근데 너무 눌러서 화를 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시는 분들 또 바깥 사람들이 보면 호인으로 이렇게 좀 여겨져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화가 있는지가 이제 사실은 문제인데 이런 분들은 보기보다는 안에 앙심이나 이런 화로 가득 차 있을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를 안 낸 척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막 시선을 피한다든지 혹은 속으로 다른 사람을 막 계속 비판을 한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토라져 있다든지 관계를 좀 이렇게 끊는다든지 이런 것도 속으로 화를 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불면증이나 이런 신체화 장애들을 좀 겪을 수가 있어서 약간 건강하게 화를 좀 표현하는 방법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가 분노 폭발형입니다. 요거는 폭발적인 감정 발산이고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버럭 이렇게 화를 내는 편입니다. 뭐 한 가지 자극에 바로 그 앞에서 이렇게 좀 화를 내는 분들이신데 예컨대 화난 표정을 짓는다든지 화에 대한 자제력을 잃는다든지 심지어 막 소리를 지른다, 물건을 던진다 뭐 이런 거 말다툼을 한다.
그리고 뭐 문을 세게 꽝 닫는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나 지금 화가 많이 났어 하는 이런 표현들인 거죠. 분노 폭발형이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심해지고 농도가 짙어지면 사실은 이렇게 좀 신문에 나는 그런 사건들도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절되지 않는 감정 표현 때문에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보셨던 그 분노의 그 표출의 그 스펙트럼에서 너무 내가 이쪽 극에 가 있으면 약간 중간으로 좀 몰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좀 안정된 형이 분노 조절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참 화가 나네 이런 걸 느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좀 빨리 진정을 시킨다든지 회복이 좀 빠르다든지 아니면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평상심을 잘 유지하는 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세상에서 우리가 다양한 자극들을 받아요. 나를 화나게 하는 자극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예컨대 3 정도의 자극이 왔을 때 내가 3 정도로 분노를 한다, 화가 났다. 정상인 것 같아요. 2, 1, 4 정도로 화가 나는 것도 정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외부적인 자극이 예를 들면 10 정도의 자극을 내가 받아요. 사람이 가장 화가 날 때가 무시당할 때가 제일 화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좀 게이지가 확 올라가죠. 그런데 외부에서의 자극이 1의 자극이 오든 10의 자극이 오든 7의 자극이 오든 항상 나의 게이지는 10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 혹은 타인 그리고 사건에 대한 그 지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일 경우에 이 화에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되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비정상적인 패턴들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열등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도 요거를 좀 잘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속적으로 내가 남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신 분들은 타인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예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더 쉽게 받을 수가 있고 분노라는 것도 외부에서 온 자극이 2, 3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나는 굉장히 심하게 분노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뭔가 성취를 해서 나의 어떤 열등감을 커버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완벽주의자들 이런 경우,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는 번아웃이 된다든지 혹은 심한 질투심, 경쟁심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런 화라는 이런 분노의 자극 그런 감정들을 또 경험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의심과 불신이 많은 형들인데요. 예를 들면 약간 좀 피해 의식들이 많거나 혹은 이제 의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타인의 동기를 악의에 찬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을 히든 미닝을 찾는다, 히든 미닝을 찾는다 이렇게 말을 좀 하는데요. 누군가가 어떤 선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성탄 때 성탄 선물 이렇게 주면 고마워 하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작년에 하지 않던 짓을 하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든지 좋은 얘기를 해도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저쪽에서 한 무리가 좀 웃으면서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내 험담하는 거 아니야? 계속 히든 미닝을 찾는 거죠. 숨은 의미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어떤 악의가 숨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보면 약간 선제 공격을 하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믿지 못하고 타인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신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렇게 좀 뭔가 좀 톡 쏘거나 아니면 관계를 좀 차단을 하거나 혹은 더한 어떤 그런 공격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지속적인 갈등이나 불화를 유발하게 되고요.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그리스의 그 철학자 중에 테오프라스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가 인간의 그 성격 30개를 분류를 해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세계 최초의 그 인간 성격에 관련된 집대성된 책입니다. 그 성격론에 보면 19번째 유형이 더 서스피셔스라고 해서 의심 많은 남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분이 소개를 하고 있냐 하면 이 suspicious, 이 의심 많은 남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믿는 유형이다. 이런 성격도 있다. 이게 19번째 성격이다. 근데 이런 사람은 하인을 시장에 보내놓고 그 하인을 믿지 못해서 그 뒤에 또 다른 하인을 보낸다. 저 사람이 돈을 제대로 주고 받았는지 혹은 중간에서 어떻게 뭘 하지 않는지 너가 따라가서 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있었고요. 이게 2300년 전에 인간 연구에서 연구된 의심 많은 남자고요. 구약 성경에도 이 유형이 있죠. 살짝 더 진행된 형이긴 한데요. 망상형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편집증이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바로 구약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은 어떤 망상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냐 하면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고 내 아들의 자리도 빼앗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망상이 계속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선제 공격을 먼저 하는 거죠. 저 녀석이 내 자리를 찬탈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러면서 창으로 막 계속 위협을 하고 이러는데 어디서부터 이런 망상이 시작됐냐 하면 사실 사울 왕은 굉장히 작은 어떤 한순간의 무언가의 들림으로부터 이 망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네. 그거를 딱 듣자마자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니 이제 왕권 말고는 더 돌아갈 것이 없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시기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두 줄, 세 줄 더 읽어보시면 이제 망상이 발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을 해하려고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하죠. 이 정도의 망상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상대방이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라고 해도 자기의 의심을 확신으로 믿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래서 병이 되는 거죠. 병입니다. 자, 의심과 불신이 많은 사람도 외부의 자극이 3이든 4든 혹은 전혀 없더라도 자기 안에서 굉장히 큰 분노를 가지고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대 자기를 가지고 사는 형인데요. 이제 자기 확대감, 우월감 이런 걸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앞전에는 의심이 많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케이스들은 그 머릿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항상 옳고 너희는 다 틀렸어.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매우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은 또 능력도 사실 뭐 많기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다 틀렸고 내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마. 뭐 말도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마찰을 일으키냐 하면 상대방이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점점 슬슬 기분이 나빠져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막 꺾는 이런 뭐 말들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들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우월하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 과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들이 굉장히 많고 또 주변에 좀 사람들이 좀 없기도 하고 이러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만큼 우월하고 특별한 존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들하고만 좀 어울려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기 눈에 그다지 특별하지 않거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쉽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는 나는 항상 옳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심한 분노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 굴욕 이런 거를 느끼게 되고요. 결국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한 화를 내면서 이런저런 어떤 것들을 좀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열등감을 조금 그 케이스와는 달리 의심이 많거나 불신이 많거나 혹은 거대 자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이렇게 보면 다 이거예요. 남 탓입니다. 남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이런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은 내가 내 성격이 좀 이래서 내가 좀 불편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개선이 좀 좋게 될 확률이 좀 훨씬 높아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예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편집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상담실에 자기 발로 잘 찾아오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괜찮고 세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 찾아오지 않는데, 간혹 이렇게 오시더라도 좀 예후가 더디기는 합니다. 왜? 자기의 고통의 근원이 자기 바깥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게 돼요. 네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보면 꽤 병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플 같은 부분도 그렇지만 도를 넘은 어떤 조롱이라든지 혹은 2차 가해 이런 거 있죠. 혐오라든지. 세상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흑백 논리 안에 있고 양극화 안에 있고 좀 이래서 그런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잠언서가 이렇게 좀 떠올라요. 잠언 2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에게 노래를 불러대는 자는, 지금 이 사람이 가족을 잃었고 혹은 갑자기 너무 큰 재난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사람 앞에 가서 노래를 불러대는 자는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자와 같고 상처에 식초를 끼얹는 자와 같다. 교황님께서도 복음의 기쁨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럴 때 언제나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혹은 봉헌된 사람들, 심지어 봉헌된, 저 같은 수도자죠. 봉헌된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적대심, 분열, 중상, 명예회복, 복수, 질투, 그리고 자기들 생각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심어주려는 이 욕망에 사로잡힌 것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미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 공격성이라고 했을 때 그 공격성의 범주가 무슨 폭탄을 터뜨리고 혹은 저쪽에 상해를 가하고 이런 것만 공격성이 아니라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것 혹은 여러 가지 자잘한 우리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그 굉장히 작은 것도 누군가에게는 큰 폭력성들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 동양의 문화에서는 수동 공격성이라는 것이 요거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양의 그 관계 지향적인 어떤 문화에서는 그냥 바로 이렇게 좀 대립하는 이런 공격성들은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잘 보시면 내가 지금 불편한 거, 내가 화난 것을 수동적으로 은근히 이 적대감이나 분노감을 복수의 형태로 표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동 공격성입니다.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분노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상대에게 드러내는 건데요. 어떻게 이제 드러내냐 하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게으르거나 하라고 하는 일을 일부러 미적거리면서 안 하거나
그럼 이제 상대방이 슬슬 화가 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혹은 일부러 일을 방해하거나 혹은 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요즘 관계가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저 사람에게 전달을 안 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도록 만들거나 삐쳐서 말을 안 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그래서 뭐 우리 그 학교에 있는 뭐 왕따 문화라든지 조직 내에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동 공격성이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강한 공격성의 어떤 표현들입니다. 그 외에 비효율적인 행동들이 있는데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그 뒷담화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영화에서 그 다우트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저는 뭐 그 영화를 추천을 합니다. 그 영화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에 신부님이 한 분이 나오시는데요. 이 신부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여인이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친구와 험담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 여인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손가락이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다음 날 고해성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교구의 원로 신부님께 찾아갔습니다. 또 지혜도 좀 있으시고 이런 분에게 찾아가셨겠죠. 그리고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털어놓고 나서 여인이 신부님에게 물었던 거죠. 남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것이 죄인가요? 그래서 하느님의 손가락이 저를 지목하신 건가요? 제가 뭐 잘못한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원로 신부님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무지한 여인이여, 당신은 이웃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가서 그 사람이 오명을 벗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제 돌아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신부님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신부님, 원로 신부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자매님은 집에 가셔서 베개를 들고 옥상에 가세요. 그리고 칼로 베개를 찢은 후에 다시 또 저에게 오십시오. 이런 약간 아리송한 보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베개와 칼을 들고 옥상으로 가서 베개를 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부님에게 갔죠. 칼로 베개를 찢었습니까? 네, 신부님. 어떻게 되었던가요? 깃털이 날렸습니다. 깃털이요? 신부님이 되물었습니다. 예, 온 사방에 깃털이 날렸습니다, 신부님.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가서 바람에 날려간 깃털을 모두 담아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여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신부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깃털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바람에 다 날려가 버렸어요. 그러자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 대한 험담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한 에피소드입니다.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뒷담화라는 것은 공동체의 용서를 방해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죄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테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뒷담화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명성에 폭탄을 투하해서 상대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도록 그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테러가 어디 저 남의 나라 어디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새치혀로 그동안 이런저런 테러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당하기도 하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분노를 표현하는 그동안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조절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서라는 것은 표현하는 정서와 체험하는 정서와 표현하는 정서가 있다. 체험하는 정서는 총 6가지의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들이 있으며 그 안에는 분노도 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정말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독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혹은 사회 전체에 굉장히 큰 병리적인 어떤 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분노를 잘 다스릴 것인가, 정서 조절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자극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난번 스트레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극이 오면 또 그에 대한 반응을 분명히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자극과 반응이 딱 이렇게 붙어 있냐 하면 그 사이에는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간을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아닌지를 이제 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동 장애가 있으신 분들, 예를 들면 쇼핑 중독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이제 좁은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원하는 무슨 백이 있다, 물건이 있다 하면 바로 그 다음 날 혹은 그 달에 살아야 할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후회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 이 공간이 또 너무 넓으면 이 결정이 안 돼요. 의사결정 장애가 또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적절한 공간을 이용할수록 나의 행복감이라든지 건강 지수도 같이 이렇게 좀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감정과 관련되는 부분도 분명히 적절한 공간을 잘 사용함으로써 내가 이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뇌를 보면요, 복잡 다양한 이 영역을 딱 세 부분으로 이렇게 제가 나눠 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인간을 좀 살아가게 하는 이런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생존 기능을 하는 영역이고요, 뇌관, 소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호흡하게 하고 자율신경계를과 관련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조금 우리 뇌 중간으로 이렇게 가면 감정의 중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형계라든지 기저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관장하기도 하고요. 공격성도 이 영역에서 관장을 하게 되고, 또 성욕 이런 부분도 이 영역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뇌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전두엽 혹은 이런 이제 대뇌 피질 부분들인데요. 이 영역에서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좀 진짜 인간의 뇌라고 이제 불릴 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논리적인 부분들이죠. 내가 어떤 유추를 한다든지 추론을 한다든지 성찰을 하게 한다든지 결정을 하게 한다든지 식별을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이 영역들이 바로 이 전두엽과 관련된 논리적인 사고의 영역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이제 받게 되면 스트레스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도 분비가 됩니다. 사실은 이 코르티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류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 좀 오르고, 그래서 그 뇌의 전두엽의 역할이 살짝 이렇게 기능이 저하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너무 화가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게 바로 코르티졸로 인해서 뇌의 전두엽이 살짝 기능이 저하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순간이고요. 이제 혹자에 의하면 전문가는 한 30초, 혹은 1분, 3분 이야기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전두엽 기능이 살짝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부정적인 자극을 이렇게 받았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그 공간을 두라 하는 게, 다시 전두엽의 기능이 다시 이제 제대로 원활하게 되는 거는 금방 이렇게 이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즉각 대응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감정은 확 올라왔다가 이게 다시 쓸려 내려가는 파도와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권혜경 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보통 감정 조절을 한다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면 기쁨이나 이런 감정들은 남에게 표현을 해도 안전한 이런 감정이지만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혐오라든지 이런 감정들은 약간 숨겨야 되고 좀 부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감정 조절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를 그러면 분노를 느끼지 말아야 하나?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막 억누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감정 조절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것도 아니고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도 아니다. 모든 감정을 다 느끼되 그에 압도되거나 휩쓸리지 않는 것. 그래서 적절하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면서 그러니까 쓸려왔다가 감정이 다시 쓸려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두는 것, 이것이 감정 조절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정의 중에서는 제일 쉽고 제일 그냥 맞다 싶은 정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수혜님 아닌데요, 저는 뭐 하루 종일 화났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가 우리가 그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서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휙 밀려왔다가 휙 이제 쓸려가기 마련인데 우리가 계속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하루 종일 화가 나 있다든지 혹은 한 달이 간다든지 혹은 어떤 분들은 뭐 몇 년 동안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떠올리면서 이 감정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분노성 반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조금 위험한 게 이게 좀 농도가 진해지면 우울증으로 갈 확률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런 감정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잡고 있을 경우에 병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어떤 분이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로 가득 차 계신 분이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복수심도 이제 좀 있으시고 그래 막 이제 이런데 그러니까 막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 10수년 됐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분노가. 이게 분노 반추인 거죠. 근데 이 분노성 반추가 일단 뭐 사람을 좀 어떻게 만드냐 하면 밤에 잠을 좀 잘 못 자게, 그러니까 불면증을 좀 가져올 경우들이 거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부정적인 감정들은 밤이 되면 과다각성이 돼요. 그러니까 더 또렷해지고요. 이런 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잠을 자기 전에 막 화가 난 채로 자고 있으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선명해진다고, 그 다음날. 이런 어떤 그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래서 밤에는 이 과다각성된 상태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복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이제 낮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직장에 이렇게 가면 업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졸리고 멍하고 몽롱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일에서 자꾸 이렇게 좀 일을 잘 못하게 되니까 상사로부터 혹은 주변의 동료로부터 또 어떤 소리를 듣게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지 않고 더 화가 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불안하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는 무력감도 생기고, 자,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뭐 두통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그분 같은 경우에 좀 다른 병들이 좀 많이 생기셨습니다. 신체화 장애들을 동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점점 더 병약해지는 자기를 보면 또 화살이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는 내 인생을 제대로 행복하게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병까지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노가 점점점 이렇게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 화라는 것을 계속 잡고 있다 보면 이 화가 밀려 나가지 않고 정말로 내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났을 때 분노를 더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어느 사건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좀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화난 거기까지여야 하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 전에도 내가 말할 때마다 웃었던 것 같아. 이제 이래 되면 정말 좀 화가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파도가 휩쓸려 가기 위해서는 그 분노를 더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정서를 좀 조절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이 그림은 파킨슨병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파킨슨병의 원리는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작아진다가 이 병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걷던 분들도 보폭이 좁아진다든지 몸이 작아진다든지 목소리도 작아지고요. 글씨도 크게 쓰실 수 있었던 분들도 작게 쓴다든지 모든 것이 작아진다는데,
미국에서 이 파킨슨병 환자들 그 재활 치료를 할 때 어떤 거를 하냐면 이거를 해요. 팔 벌리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병의 원리가 모든 것이 작아진다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 나를 통제하지 않도록 이 파킨슨 병을 우리가 나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경계선을 밀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겁니다. 뭐 이렇게 그 의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의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가 정서의 컨트롤을 당해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내 삶이 너무나 불행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이 정서가 더 골마 터지기 전에 내가 의식적으로 그 반대되는 것을 행함으로써 그 경계를 밀어내서 내가 건강함을 더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후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파킨슨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 이제 우리 안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정서의 자극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불안할 경우에는 회피하고 싶고요. 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내가 했을 때는 이거를 은폐하고 싶어요. 그런데 분노가 막 느껴졌을 때는 나는 자동적으로 공격하고 싶은 게 인간의 행동 경향성입니다. 근데 심리학에서 자동적인 것에 반대되는 말이 의식적이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좀 반대로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몸 안에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이 교감신경계가 하는 뭐 그림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설명은 쉽습니다. 교감신경계가 우리 몸에서 하는 어떤 역할들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 동공이 확장이 된다든지 심박수가 증가하고 막 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래요. 반대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 동공이 수축하고 심박수가 감소하고 속도 변화하고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화가 났을 때는 뭐가 더 지금 그 활성화가 됐을 경우입니까? 그렇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화가 나면 혈류량이 증가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손끝이 떨리고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우리는 활성화된 이 교감신경계를 의식적으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도록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뭘까요? 돈 안 들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바로 심호흡입니다. 자, 요게 정반대의 행동을 해서 감정을 바꾸는 건데요. 제가 언젠가 그 서울에 공격성과 관련된 강의를 하러 이렇게 이제 동대구역을 왔는데 마침 그때 제 눈앞에 어떤 배너가 있었어요. 이 배너였습니다. 폭언도 폭력입니다 하고 나서 그 밑에 감정이 격해질 땐 잠시 심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바로 저 심호흡이에요. 감정이 격해질 땐 잠시 심호흡을 하세요 라는 말을 어렵게 해보면 화가 나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셨을 때 심호흡을 통해서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적으로 우리가 내가 감정의 컨트롤을 당하지 않고 이 경계를 밀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내가 좀 화가 났을 때 바로 맞대응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그 공간을 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도를 내가 한 편을 이렇게 읽는다 혹은 한 줄을 읽는다. 예컨대 이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이런 거 막 화가 났는데 주님은 나의 목자 이런 목소리도 떨리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막 반복을 하다 보면 적어도 뭐 내가 어느 만큼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감정의 파도에 내가 막 휩쓸려서 압도당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 혹은 이렇게 성서 필사를 조금 해보신다든지 묵주를 좀 잡아보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막 이렇게 분노를 막 반추하는 이런 의식적인 사고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여기를 조금 벗어나서 내 마음, 의식의 중심이 마음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반대의 행동을 해서 우리가 감정을 좀 바꿔서 압도당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화가 나는 경우가 내가 옳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날 수도 있고, 내가 옳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9인가요? 6인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명백하게 6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죠. 초등학생도 다 하는 얘기야. 이건 6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쪽 편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 친구들이 다 9라고 얘기했어. 네가 틀린 거야. 서로가 맞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다투기도 하고 뭐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어떤 뭐 진리와 관련되는 거는 정답이 하나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던 어떤 삶의 양식 안에는 다양한 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옳을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이해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마음의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요.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씩 화가 날 경우에 조금 돌아보는 거죠. 지금 내가 화내는 게 옳은가?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나긴 하지만, 내가 혹시 타인이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왜곡되게 지각하고 좀 이렇게 좀 삐뚤게 지각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색이 은수자였죠. 유명한 그 수도승이고 굉장히 영적인 그 사부님이십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에바그리우스라는 그 분이신데요. 이분이 프락티코스라는 책에 뭐라고 쓰셨냐 하면,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고 있지 마라.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에페소서 4장에 보면 해 질 때까지 이런 성난 마음을 품고 있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도 이거를 밝혔습니다. 화가 난 채로 잠이 들면 자는 동안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화가 되어서 그 다음날 그 상대방이나 그 상황을 더 용서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 질 때까지 분노를 품고 있지 않는 것. 그래서 그날의 모든 감정들은 좀 그날 털어버리는 것이 한번 그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오더라도 다시 쓸려 내려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현대인의 정신건강 2번째 시간, 분노에 대한 이해와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더 행복한 삶 사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